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그 국어대사전에 풍습, 관습 조직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한. 그래서 이것을 그 과학기술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어떤 그 삶의 양식과 범위가 아주 혁명적으로 또 급진적으로 변하는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석기 농업혁명이라든지 산업혁명, 그리고 21세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정보혁명, 이런 부분들이 혁신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신석기는 대략 여러 가지 것이면 대략 그때 큰 우리 생활의 혁신, 그 바뀐 부분이 무엇이냐면 밀, 보리, 콩, 쌀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그 인류의 어떤 그런 기술 혁신 이런 부분들이 막 같이 연결되면서 농업과 정책생활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좀 더 한 단계 발전해서 어떤 그 문명과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제부터까지 구석기는 오늘 신석기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혁신적인 기술을 먼저 습득하고 먼저 체득하고 수용한 그런 조직이 앞선 그 역량을 가지고 그 시대를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구석기인들 흡수 내지는 멸종하고 추방하고 뭐 이런 프로세스가 결국은 구석기로부터 신석기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그 혁신의 대단히 중요한 한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혁명 직전까지의 그 생활은 대략 17세기까지 뭐 인구의 한 90% 정도가 이제 농업에 종사를 했고요. 뭐 그때 자원이라면 뭐 목재, 바람, 물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땅이 부족을 하고 건물들, 집들, 또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17세기, 18세기 함선들을 많이 만듭니다. 나무를 대체할 다른 재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쇠를 생각을 해낸 것인데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철을 이제 녹여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석탄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니드들이 나오기 시작됐습니다. 그럼 결국 영국에 그 굉장히 많은 탄광들이 많은데요. 갱도를 점점 깊이 파고 갱도의 물을 빼내는 게 대단히 어려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원을 좀 다른 걸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뉴코맨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이 증기기관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트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트래비스 이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증기기관을 작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슨이 이제 1830년대 최초 이제 그 증기관차를 만들면서 이제 육상교통혁명이 만들어졌죠. 따라서 재료의 혁명, 그 다음에 엔진의 혁명, 그 다음에 육상교통혁명 이런 부분들이 거의 서로 꼬리를 물고 이제 일어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클 수 있어도 금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특허를 통해서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그 산업혁명 혁신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러한 그 혁신은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데요. 이제 중요한 사실, 이게 호혜적인 전파가 아니었다. 먼저 혁신을 가진 집단이나 사회가 어떤 그 축적된 경제력으로 그 다음에 군사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민지 편입을 시키고 이런 일련의 그런 그 우리가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가는 그런 프로세스, 그러한 동일한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됐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귀한 혁신의 씨앗이 한 200개 좀 있었거든요. 은은요, 우리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화폐, 이거 국제결제통화였습니다. 오늘날 달러와 똑같은 이제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죠. 1503년 5월 18일조예요. 함경도 단천에 있는 양인 김감불과 장례원 소속의 노비 종인 김검동 두 사람이 납허구, 은허구 같이 섞어서 은을 굉장히 많이 얻어낼 수 있는 연은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왕한테. 그리고는 아쉽게 연산문실록에서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은 얘기는요. 그 당시에 이 부산에 일본의 외관이 있었죠. 그 당시 딱 부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조선의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단천 은광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기술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한반도에서 초청한 기술자 종단과 계수에 의해서 회치법을 드디어 성공했다 하는 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1533년 기록에. 정작 개발을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이제 저 기술이 이제 꽃이 폈어요. 그 당시 조선에서 일본 1년에 은 생산이 1만 양 내외였습니다. 16세기에 일본은 1년에 무려 은 생산이 150톤 하는데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입니다. 대거 이제
이 포르투갈이나 이런 그 대항해 군단, 대항해들이 이제 일본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죠. 국제적인 이제 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이런 현상이 바로 정확하게 이 은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전속이 됩니다. 이 은광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으로 들어가요. 그걸로 군사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그래서 전국 전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약 한 15만 명 정도를 몰아서 이제 임진왜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임진왜란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의 뭐 어떤 것이 유명하고 어떤 기술이 좋고 조선에 뭐가 좋은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아주 손바닥 보듯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도자기 기술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훌륭하다. 사기장 심당길, 박평의, 그리고 그 가족들, 심지어 뭐 그 도자기 만드는 도구, 흙까지 가져가요. 80명을 납치하고 그 생태계를 이제 아주 뜯어간 거죠. 이게 또 네덜란드의 글로벌 네트워크하고 맞나요, 일본이? 네덜란드가 뭐로 유명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들의 그 함선 제조 능력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전 세계와 교육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어 교육하는 것이 이제 핵심 부품이 뭐냐면 도자기를 수출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왕실하고 귀족들한테 큰 관심,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거의 배가 모자랄 정도로 하여간 그렇게 비즈니스를 잘했다고 하는 거죠. 일본에는 난학을 주고, 일본의 서양의 그 과학기술, 의학 이런 것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도자기, 은 이런 것들을 대거 수출해 나가지고 가면서 일본의 국부 창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의 혁신에 대해서 둔감하고 무지했을 때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국제적 고립, 그 다음에 경제적 예속,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예속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제 그 시간이 오는 거고요.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잿더미로 이제 만들어버렸죠.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파괴가 돼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 발전의 열망과 그 다음에 우리 서방 선진국의 지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빠른 시간에 압축, 성장,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혁신을 우리가 자꾸 수용하게 됐고, 그리고 근대가요 만들어졌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6위 수출 대국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주력 산업이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TV, 자동차, 조선, 중공업, 철강화, 이거를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시련이 이제 온 겁니다. 중국이 이제 부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긴 위협들이 이제 이제 우리한테 표면에 오게 되는데요. 중국은 우리한테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만들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600억 불 이상 하는 것이 4년 만에 40%가 줄어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기술 선진국한테는 지속적으로 핵심 부품에 대한 무역 적자를 내주고 있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쟁력을 치고 올라오니 무역 흑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니까 우리가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경제 위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우리 사회 사실 좀 일자리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요. 독일하고 일본은 그 일자리의 선진국입니다. 그 나라들하고 우리 세 나라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놀라운 숫자가 다 이겁니다. 이 허리에 해당되는 중견기업이, 이게 중견기업이라는 이게 진짜 이제 혁신 영향을 가지면서 R&D도 하고 고용도 크게 해주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 숫자는 정말 아주 처절합니다. 비참해요. 독일 8.2%, 일본 1.2인데 우리 0.15.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제 소규모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99.8%의 기업이 다 중소기업이다. 독일은 90.5%, 그 다음에 일본 98.7%.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그 기업이 영세하고 아주 작다. 소규모 기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여기 이제 우리 산업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구조입니다. 요것은 지금 세 나라의 고용구조입니다. 지금 제일 많은 고용을 보이는데 중소기업이죠. 다른 나라도 모래시계 구조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모래시계 구조. 그러니까 대부분 고용이 양극화되어 있어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기술 끊임없이 어떤 혁신 영향을 혁신 영향을 가지고 발전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외부 공동 개발은 지난 10년간 반토막. 그 다음에 외부 위탁 개발은 지난 10년간 3분의 1, 4분의 1 토막. 그 다음에 국내 기술이나 해외 기술 도입 거의 이건 8분의 1 토막. 중소기업의 혁신량이 거의 고사 직전이다. 제로.
그 다음에 또 비참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 창업가 정신.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창업에 도전하겠다. 중국의 6분의 1 토막, 일본의 반 토막, 생태계가 없는 거죠. 임진왜란에 끌려간 도공들이 왜 안 들어갔나요? 그들이 왜 거기 가서 혁신의 꽃을 폈나요? 생태계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독일의 작센주는요, 통독되기 전에 대략 GDP가 한 10,000불 정도 됐었습니다. 2012년 한 20여 년 만에 GDP가 6만 불이 넘어가는 이제 이런 나라는 바뀝니다. 저기에 뭔가 다른 혁신 생태가 들어간 거죠. 대학, 공공연구소, 프라운호퍼 연구소, 이게 전부 없던 것들인데요. 이런 이 지식 집단이 여기 들어가면서 거기에 뭐가 만들어지면 산학연 생태계가 딱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는데 어느 정도로 많은 기업이 생겨나느냐? 기업당 평균 고용수가 8명에서 9명 정도, 그 정도로 많은 기업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혁신 생태계가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이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고 그런 기업들을 쭉 분류를 해봤더니 독일이 제일 많습니다. 1,300개. 그 다음에 미국이 360개, 일본 220개, 이탈리아 76개, 스위스 110개, 프랑스, 중국도 우리나라 몇 개냐? 23개. 미국의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선에 서 있는 중소기업들 혁신성입니다. 엄청납니다. 중소기업 수가 전체 기업 수의 한 83%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중소기업 취업하고 있는 인원이 거의 전체 인원의 48%.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신규 일자리 창출의 93%가 다 어디서 일어나냐? 전부 다 이런 스타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버려요. 그리고 미국 경제 전체 GDP의 한 50%를 기여를 합니다. 그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R&D를 대단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제 혁신 역량을 준비한다는 거죠. 중국은 아주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선전을 봐야 됩니다. 78년도 12월 등소평의 개영개발 경제특구 제1호로 어촌, 아주 자그마한 어촌에서 출발했습니다. 개방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4%, 30년 동안 무지무지 무서운 그런 생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요, 2016년 현재 150만 개인데 인구 8명당 기업 1개꼴. 중국 심천이 들었습니다. 시간당 690개가 지금 창업할 정도의 이제 정말 광속 혁신을 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참으로 놀라운 데가 여기입니다. 3W 카페라는 곳인데요. 평일날에는 커피를 파는 커피집이에요. 근데 토요일날 특별한 거래. 메모를 인터넷에 올립니다. 자, 내가 이런 혁신 기술 개발했고 이거 새거 만들었습니다 하면은 그냥 거기다가 그냥 100만 원씩 집어넣는. 그래서 순식간에 1억 원을 만들어서 그걸 또 R&D를 하고 그 다음 또 한 다음번에 가서 자, 그걸 때 투자 받은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번에 투자를 더해서 이번 글로벌 시장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정부나 입김이 하나 들어가지 않는 아주 순수한 기술자와 투자자하고 즉석 미팅을 중개하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혁신의 스토리, 생생한 혁신의 스토리가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제 경험 얘기를 조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원인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달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었죠. 1달러라도 내가 볼 수 있다면 이걸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게 이게 우선 더 급하겠다. 그래서 98년도 2월 22일에 이제 창업을 했어요. 전 그때 알았어요. 창업 자원금을 5천만 원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런 게 미국도 없어요. 그 당시 대학 교수는 이 교육 공무원이라 공무원은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안 되겠다. 이거 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 규정을 바꿔주시오. 손으로 쫙 써가지고 팩스로 쫙 규제위원회에 쫙 보내고 CC에서 청와대에도 보냈던 것 같아요. 쫙. 국가 이 규제기획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부, 과기부, 그 다음에 산업부, 그 다음에 국회까지 해서 2년 걸려서 벤처기업 특별촉진법에 한 줄을 더 집어넣었어요. 대학의 교수와 그 다음에 출연연구소 연구원은 창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2000년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기업은 나 혼자 열심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있을 땐 교수지만 바깥에 나가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맨 땅에 붙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시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시회부터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전시회라면 우리나라 코엑스가 있었네. 그냥 공무원들 좀 오고요. 전시하면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견학 걸어 와요. 그래서 외국 동경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기계가 한 100km쯤 나갔습니다. 1km를 가지고 가는데 그때 기억에 편도에 한 만행을 화물비로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계를 분해해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당 한 30kg씩 지고 들고 가야 되니까 우선 개인적인 그런 속내의 같은 거는 일단 가지고 오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딱 동경 가서 이제 전시를 딱 하니까 동경에 가니까 정말 거긴 고객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는 일본에 첫 수출을 했어요. 그때 처음 장비 처음 한 10,000불 조금 넘게 됐었는데 1달러 지폐를 찾아서 제가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것이요, 2014년도에 제가 7천만 불 수출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논문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액팅을 해서 그다음에 시장을 장악을 하고 창업을 해서 결국 기업가 정신으로 드라이브해서 수출을 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이것이 참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그 철학을 제가 구체적으로 구현을 시킨 거였고요. 결국 이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결국엔 아까 생태계, 기술, 금융, 다 이런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거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데 우리 대학과 우리 사회는 그거를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